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오늘 새롭게 독서할 책은 비터 스위트, 수잔 케인이 지은 책입니다. 불안한 세상을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잔 케인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그 테드 강연에서 버너러블이라고 해서 취약성에 대한 그런 강연을 한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취약성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뭐 그런 내용으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작가이고요. 사실은 한번 제가 이 책을 읽다가 한 이 정도 읽고 또 다른 책으로 넘어갔었는데 오늘 이어서 한번 독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비터 스위트, 비터 스윗, 비터 스윗. 그러고 보니까 제가 카톡에 프로필로 쓴 그 문구네요. 비터 스윗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게 bitter, 쓴맛과 sweet, 단맛이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졸업을 하게 되면 더 성장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니까 sweet한 면이 있지만 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랑 헤어지게 되니까 비럴한 면이 있다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스윗과 비럴가 같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달콤, 쌉싸름, 그 정도로 우리말로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독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럴 스윗 하면 멜랑콜리라고 써 있는데, 네, 멜랑콜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달콤, 쌉쌀은 뭐 그런 일종의 그런 의미입니다.
적자 생존 Survival of the fittest. 케트너는 다윈에게서 적자 생존이 더 맞는 구호였다고 말한다. 다윈은 온화하고 멜랑콜리한 영혼이었고 부인을 끔찍이 사랑했던 남편이자 10명의 자식을 애지중지 아꼈던 아버지였으며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을 지극히 사랑했다. 다윈의 아버지는 아들이 의사가 되길 원했지만 다윈이 16살 때 처음으로 수술에 참관했다가 당시에 마취도 없이 행해지던 수술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후 다윈은 남은 평생 동안 피를 보는 것을 못 견뎌 했다. 다윈은 의사가 되길 포기하고 숲속으로 들어가 딱정발레를 연구했다. 그 이후 브라질의 숲을 마주했을 때는 미래와 더 조용한 낙이 깃든 세계가 생겨날 만한 기쁨의 혼돈이라고 묘사했다. 다윈은 경력 초반에 사랑하는 10살 배기 딸 애니를 성홍열로 잃었다. 전기작가 데보라 하일 그리먼과 애덤 고프닉에 따르면 그 일은 다윈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다윈은 큰 비탄을 못 이겨 딸의 매장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다윈이 일기에 다정한 어조로 적어놓았듯 애니는 어머니에게 착 달라붙어 있거나 몇 시간이고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매만지길 좋아하는 기쁨을 주던 아이였다. 엄마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와 떨어져 있을 때 울면서 애니가 했던 말인데 실제로 그런 비극을 견뎌야 했던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인 엠마와 찰스 다윈이었다. 다윈은 일기에서 애니의 죽음을 두고 우리는 집안의 즐거움과 노년의 위안을 잃었다 라고 썼다. 그 뒤로 약 20년 동안에 쓴 저서로 많은 이들이 다윈 최고의 저서로 꼽는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에서 다윈은 연민이 우리의 가장 강한 본능이라고 주장했다. 동물은 사회적 본능에 따라 동료 사회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연민을 가지며 그들을 위해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위에서 열거한 이런 행동들은 다른 그 어떤 본능이나 동기보다 강한 사회적 본능이나 모성 본능의 힘에서 비롯되는 듯하다. 그 행동의 순간에 수고나 즐거움이나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아주 즉각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다윈은 다른 존재들의 고통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사례를 잇따라 언급했다. 자신의 집안에서 아픈 고양이를 지나갈 때마다 핥아주며 살펴주는 개, 눈이 멀어 나이 든 동무에게 꼬박꼬박 먹이를 챙겨주는 까마귀들, 적대적인 개코 원숭이로부터 사랑하는 사육사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원숭이. 물론 다윈은 미주신경, 전대상 피질, 수관주위 회색질 같은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 하지만 150년 후 데커 캡트너가 자신의 연구에서 증명해내기 전에 이미 이와 같은 연민 작용을 직관적으로 알아낸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낀다. 우리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도 동시에 덜어내기 위해서다. 케트너와 마찬가지로 다윈도 이런 행동이 어린아이를 돌보기 위한 부모의 본능에서 진화되었다는 점을 직관했다. 어머니나 아버지와 전혀 접촉이 없었던 동물들에게 연민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윈은 자연의 잔인성을 모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이런 관찰에 사로잡히게 된 이유는 한 전기 작가의 말대로 세상의 고통을 아주 예민하고도 지적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다윈은 다친 일원을 무리해서 쫓아내거나 뿔로 들이받아 죽이는 등 동물들이 악의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연민이 가족 내에서 가장 강하고 외집단,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집단에게는 비교적 약하며 때때로 전혀 없을 때도 있다는 점과 인간이 다른 종을 연민할 만한 같은 생물로 여기기가 힘들다는 점도 알았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인류 전반에 이르기까지 또 궁극적으로는 감각이 있는 모든 존재에까지 연민 본능을 최대한 연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도덕적 업적 중 가장 고귀한 일 중 하나가 되리라는 점 역시 간파했다. 달라이 라마는 다윈이 저서에 실린 이런 관점에 대해 티베트 불교와 유사하다며 아주 놀라워했다. 다윈설과 불교 모두 연민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며 모자 유대를 연민의 핵심으로 본다. 달라이 라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심리학 명예교수 폴 레크먼 박사와 대화 중에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마음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불편해져요. 그것이 연민의 씨앗입니다. 어미가 알을 낳기만 하고 떠나는 거북이처럼 어미와의 접촉이 없는 동물들의 경우엔 애착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에크문의 말대로 우연의 일치라면 놀라운 우연의 일치. 인 다윈설과 불교 사상 사이에 이런 유사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에크문의 추측처럼 다윈이 조지프 후커라는 식물학자 친구를 통해 불교를 접했던 것일까? 그 친구가 티벳에 가서 그곳의 식물을 연구하고 온 적이 있으니 정말 그랬을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다윈이 그 유명한 비그로 항해 중에 갈라파고스 항무지의 교회에서 이런 개념을 발전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사랑하는 딸 애니를 잃으며 그 자신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 버텨낸 개념일지도 모른다. 달콤 씁쓸한 유형으로 인정되는 트랜센더. 이 책 굉장히 어렵네요. 좀 재미없는 부분은 스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왜 완벽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망하는가? 내 일생에서 가장 달콤한 것은 나의 나라, 내가 태어났어야 했던 그곳을 향한 갈망이었다. 그 산에 이르러 모든 아름다움이 비롯되는 근원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었다. 우아함이 흐르고 세상 물정에 밝은 세련된 이탈리아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프란체스카. 제2차 세계대전 말 프란체스카는 미국의 군인을 만나 결혼한 후 함께 오하이오와 주의 작은 농촌 마을로 이주한다. 마을 사람들은 선량했다. 당근 케이크를 만들어 이웃에게 나눠주고 연로한 어르신들을 돌봐줬다.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는 등으로 규범을 위반한 자들은 내쫓았다. 프란체스카의 남편은 자상하고 헌신적인 평범한 사람이고 프란체스카는 자식들을 사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가족은 키우던 돼지들을 주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마을을 떠나야 했다. 그녀는 결혼 후 처음으로 농가에 홀로 남아 고독을 즐겼다. 적어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작가가 문을 두드리며 근처에 명소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두 사람이 사흘간의 격정적 불륜에 빠지기 전까지는. 결국 사진작가는 그녀에게 함께 도망가자고 애원하고 그녀도 짐을 싼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는 쌌던 짐을 다시 푼다. 그리고 자신은 결혼한 몸이고 자식들이 있다는 점과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걸려서 떠나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자신과 그 사진작가가 이미 서로를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데려가 주었음을 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는 현실 세계로 내려와야 할 때라는 것도 안다. 두 사람이 또 다른 세계에서 영원히 살려고 한다면 그 세계는 멀어져 갈 것이다.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녀는 작별을 구하고 두 사람은 남은 평생토록 서로를 갈망한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프란체스카는 삶을 묵묵히 버텨나갈 힘을 얻고 사진작가는 새로운 창의성을 얻는다. 수년 후 그는 죽음에 임박해 그녀에게 자신의 사진집을 보내며 두 사람이 함께했던 사이를 기린다. 익숙한 이야기 같다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이야기의 출처이기 때문이다. 1992년에 출간된 로버트 제임스 윌러의 이 소설은 12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 1995년에는 메릴 스트립과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으로 영화화되어 1억 8,200만 달러의 총 수익을 거두어들였다. 언론에서는 이런 인기의 요인을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갇혀 사는 수많은 여성들과 잘생긴 사진작가들에 대한 동경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다. 책이 출간 후 열풍이 일어났을 당시에 사람들은 두 개의 진영으로 갈렸다. 한쪽 진영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이 순수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지속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호평을 보냈다. 다른 한쪽의 진영에서는 현실적 관계의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두 사람의 사랑을 책임 회피로 봤다. 어느 쪽이 맞을까? 우리는 동화 같은 사랑의 꿈을 놓고 우리에게 익숙한 불완전한 사랑을 온전히 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플라톤의 향연에서 언급된 아리스토파네스의 말을 믿어야 할까? 정말로 한때 인간 모두가 영혼이 결합되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면서 아주 황홀하고
힘도 세서 티탄족의 두려움을 일으켰고 결국 티탄족이 제우스에게 우리를 갈라놓게 만들었을까? 작가 진 휴스턴의 말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반쪽을 갈망하는 것에 일생을 바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걸까? 현실적인 현대 세계의 시민이라면 이런 질문에 맞는 답이 뭔지 알고 있다. 당연히 잃어버린 반쪽은 없다. 소울메이트 같은 것도 없다. 단 한 사람이 당신의 모든 욕구를 채워줄 수는 없다. 별 노력 없이 욕구가 한계도 없고 끝도 없이 채워지길 바란다면 결과는 실망뿐이다. 그것은 신경증적이고 미숙한 바람이다. 얼음답게 굴며 극복해야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수세기가 지나도록 이와는 다른 관점도 존재해왔다.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는 이 관점에서는 완벽한 사랑을 꿈꾸는 우리의 갈망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영혼의 사랑과 결합하고픈 바람은 인간의 마음 가장 깊숙이 내재된 욕망이며 이런 갈망은 곧 기속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갈망의 대상은 로맨틱한 사랑만이 아니다.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듣거나 빅토리아 폭포를 보거나 기도용 깔개 위에서 무릎을 꿇을 때도 이와 똑같은 갈망이 찾아온다. 따라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작가를 만나 변화를 맞는 4일간의 로맨스를 다룬 소설에 대해 적절한 태도를 취하려면 터무니없는 감상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그런 갈망이 음악, 폭포, 기도와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그 본질을 봐야 한다. 갈망 자체는 창의적이고 영적인 상태다. 하지만 현재는 플라톤의 주장에 대한 반대론이 가장 강한 추세다. 잃어버린 반쪽에 대한 환상. 2016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는 박식한 스위스 태생의 작가 겸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이 뉴욕타임즈에 당신이 잘못된 사람과 결혼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 해에 가장 많이 읽힌 특집 기사였던 이 글에는 알랭 드 보통의 표현 그대로 우리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고 우리의 모든 갈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완벽한 존재가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을 포기하면 우리 자신도 우리의 결혼 생활도 더 나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드 보통은 이후 자신이 세운 단체인 인생학교 School of Life에서 주관한 1년의 세미나도 열었다. 인생학교는 런던의 한 상점에서 본부를 두고 시드니에서부터 LA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의 분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도 LA의 이벨 극장에서 300명의 수강생과 함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드 보통의 강의는 우리가 관계에 대해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실수 중 하나가 관계는 우리가 더 잘 알거나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반쪽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갈망을 그만 접어야 한다는 얘기다. 파트너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려 애쓰며 오히려 자신을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큰 키의 알랭 드 보통은 교수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영국식 발음으로 낭낭하게 말했다. 기막히도록 유창한 언변과 재치로 강의를 이어가면서 정신분석학자 같은 감도로 세미나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파악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그간의 연습 문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채주기도 하고 누군가가 남편 곁을 떠난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고백을 머뭇머뭇 털어놓을 때 적절한 격려를 해주기도 했다. 강의 실력이 나무랄 데가 없었음에도 자신이 주제넘게 너무 크다고 여기는 사람처럼 자세가 좀 구부정했다. 그는 농담조로 자기 자신도 확실히 모르는 주제에 남들을 가르치려 드는 대머리 개짜라고 말하기도 했다. 멜랑콜리의 현명함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고 달콤 씁쓸한 테스트를 해보면 가슴 아프다는 말을 즐겨 쓰는 성향일 듯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부모가 지닌 고달픈 성격과 똑같은 연인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상대에게 자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일까봐 걱정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일 역시 가슴 아파했다. 또 페라리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천박하고 무력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가슴 아픈 동기를 가진 사람이라고도 봤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자신이 같이 살기 편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드 보통이 우리 자신의 단점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었다. 몇 사람이 손을 들었다.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인데요. 그가 유쾌한 어조로 말문을 떼었다.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이 같이 살기 편하지 않은 사람인 건 알겠어요. 자신이 편한 사람이라고 우기면 그 누구와도 같이 살지 못해요. 마침 지금 여기에 마이크들이 있고 솔직한 분들도 계시니 얘기해보죠. 소셜미디어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자, 이번엔 자신이 같이 살기 힘든 이유들을 말해볼까요? 여러 사람이 손을 들고 말했다. 저는 변덕스럽고 시끄러워요. 저는 뭐든지 지나치게 따져요. 저는 잘 어지르고 항상 음악을 틀어놔요. 자, 모두들 잘 들으셨으니 조심들 하세요. 드보통이 크게 외쳤다. 자신의 까다로운 점들을 말하다 보면 천장까지 닿을 만큼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데이트를 할 때는 이 점을 잊어버려요. 오죽하면 정말로 안 풀리는 연애사를 빗댄 우스갯소리가 있겠어요. 속으로 생각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신 이상자들이 넘치는 와중에도 난 여전히 멀쩡해. 드보통은 이어서 물었다. 지금 이 자리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싶은 분이 있나요?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싶다면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도 여러 사람이 손을 들었다. 이런, 아직도 더 얘기를 해야겠군요. 드보통이 핀잔조로 말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죠? 여러분은 큰 결함을 가진 인간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려 하겠어요. 그러니 성장하고 발전해야 해요. 이 강의 중에는 간간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커플들의 예를 보여주는 단편 영화들도 상영되었다. 이런 커플들 혹은 커플들이 몰래 속으로 환상을 품는 사람들 중에는 공원 벤치에서 소설을 읽고 있는 사색적인 젊은 남자들이나 이제 막 열차에 오르는 귀여운 얼굴에 가디건 차림 여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달콤 씁쓸한 유형들이었다. 배경음악으로는 멜랑콜리한 피아노 곡이 흘렀다. 인생학교 수강생들은 프리랜서 디자이너, 감정 풍부한 엔지니어, 구직자들이 섞여 있는 듯 했는데 이 커플들과 아주 비슷해 보였다. 진지하고 예의 바르고 합리적이지만 주변 사람들을 주눅들게 할 정도의 최신 패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가 연단에서 직접 언급했듯 보통 자신도 입고 있던 바지가 갭이었다. 강의에서는 우리에겐 잃어버린 반쪽이 없다는 점도 상기해 주었다. 좀 어두운 얘기지만 우리의 전부를 이해해주고 크고 작은 부분에서 우리와 모든 기호가 잘 통하는 파트너는 없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결국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궁합의 비율일 뿐이에요. 다시 플라톤으로 돌아가 다같이 플라톤의 황홀하지만 제정신이 아니고 애정 파괴적인 그 순진함을 완전히 죽입시다. 소울메이트는 없어요. 드보통에 따르면 사실 우리가 파트너감이 주변에 있는데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은 잃어버린 반쪽에 대한 환상이라고 한다. 특히 도서관과 열차에서 마주친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멋진 면들을 상상하며 끊임없이 결함을 가진 자신과 비교해서 문제라고도 했다. 그는 매력적인 낯선 사람들의 결점을 상상하는 반로맨틱 몽상, 안티로맨틱 데이드림이라는 훈련으로 이 문제의 극복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파트너감의 이미지로 2명씩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했다. 이 4명 중 가장 끌리는 사람을 골라보세요.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과 3년을 사귀고 나니 아주 힘든 면들이 5가지가 있다고요. 그 사람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상상해보세요. 수강생 중 세련된 안경을 끼고 아일랜드식 발음이 매력적인 젊은 남성은 머리에 붉은색 스카프를 두른 애절한 표정의 여성 사진을 고르고 나서 말했다. 제가 외출할 때 우리 집 개가 짖는 표정과 똑같아서 그런지 애정이 아주 목말라 할 것 같아요. 페이즐리 무늬 원피스를 입은 금발머리의 수강생은 도서관에 있는 날씬한 몸매의 젊은 여성 사진을 골랐다. 독서광일 것 같아요. 하지만 무슨 책을 읽든 파트너도 같이 읽게 할 것 같아요. 어떤 책을 고르든 좋은 선정이라고 인정해줘야 할 것도 같고요. 좋은 선정이라고 인정해줘야 할 것도 같고요. 한 여자 수강생은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맨 부티나는 남자를 고르며 이렇게 말했다.
멋진 헤어스타일에 끌리긴 했지만 알고 보면 아주 실속 없는 사람이고 제가 그 사람 머릿속을 쓸어 만지려 하면 머리는 만지지 마 하며 질색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고 목이 아파서 조금 눈으로만 보다가 또 힘든 부분이 읽으면 다시 낭독해 드릴게요.
월광 소나타 같은 곡이 상실이나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치료법이 될 수 있다. 부정적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기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혼자만 슬픈 게 아님을 알게 해준다는 등의 이론이다. 월광 소나타를 듣는 순간 묘한 슬픔의 전율을 느낀다면 우리는 사랑에 대한 갈망을 경험하는 것이다. 연약하고 순간적이지만 소중하고 초월적인 사랑에 대한 갈망 말이다.
이 모든 전통의 핵심에는 이별의 고통과 재결합에 대한 갈망이 있고 때때로 초월적인 재결합을 이루는 것에 대한 갈망 또한 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과의 이별일까? 플라톤 학파의 전통에서 암시하는 바에 따르면 소울메이트와의 이별이며 이 소울메이트 찾기가 삶의 최대 과제 중 하나다. 또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보면 자궁과의 이별이다. 대체로 치유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 때문에 뱃속에서의 안락함과의 이별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본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단지 신성과의 이별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거나 다른 식의 표현일지도. 이별, 갈망, 재결합은 대다수 종교에 고동치는 심장이다. 우리는 에덴을, 시온을, 메카를 갈망한다. 또 스피 교도들이 신을 부르는 아름다운 호칭대로 사랑받는 일을 갈망하기도 한다. 수피교에서 말하는 갈망은 고통이자 치유다. 이 부분을 식립해야겠네요. 그대를 표현하는 이런 갈망이 바로 응답의 메시지니라. 그대가 울부짖게 하는 그 슬픔이 그대를 하빌로 끌어당겨준다. 도움을 원하는 그대의 순결한 슬픔이 비밀의 컵이다. 주인을 찾아 낑낑거리는 개의 신음소리를 가만히 들어보거라. 그 신음소리가 바로 연결됨이니라. 아무도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랑의 개들이 있다. 그대의 삶을 바쳐 그중 하나가 되어라. 그렇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 나오는 프란체스카와 사진작가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느꼈던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당신은 자신의 연애사에서 이런 갈망이 일어나는 걸 느낀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것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물론 나로선 당신의 관계가 어떤지 알 길이 없으니 판단할 수 없겠지만 하지만 로맨틱한 사랑에서 사람들이 흔히 혼동하는 측면이 뭔지는 안다. 가장 오래가는 관계가 이제 갈망이 충족되었다는 확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제 되었고 꿈이 이루어졌다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당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 구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교제 단계, 이상화 단계 때의 얘기다. 당신과 파트너가 하나가 되어 환상적인 한순간 동안 완벽하고 아름다운 다른 세계에 이르는 단계. 이 단계에서는 영적인 것과 에로틱한 것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 많은 팝송에서 로맨스가 이루어지는 첫 순간을 주제로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런 노래들은 사랑의 표현으로서만이 아니라 초월에 대한 갈망으로서도 들어야 한다. 사랑이 전개되는 동안엔 사랑하는 사람의 인간관계, 심지어 가정 문제까지 서로 타협해야 하고 인내심, 분노 등 성격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때때로 서로 맞지 않는 애정 스타일로 인해 고비를 겪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알고 보니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친밀감을 피하려 들고 당신은 친밀감을 이끌어내지 못해 안달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당신은 결벽증이 있고 그녀는 어질러 놓고 잘 치우지 않는 성격일 수도 있다. 아니면 당신은 골목쟁이 스타일인데 그는 남이 무시해도 참는 사람이거나 당신은 시간 약속에 잘 늦는데 그녀는 지나칠 정도로 시간을 엄수할 수도 있다. 지극히 건강한 관계라 해도 종종 갈망이 되살아난다. 대체로 이런 사이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자기들만 아는 농담을 주고받고 좋아하는 휴양지에 같이 가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잠자리를 가진다. 여행 중에 파트너가 허리를 삐끗하면 전기장판을 구하려고 생판 모르는 낯선 도시의 길거리를 여기저기 뒤지기도 한다. 이처럼 더 없는 인고 부부 사이에서도 여전히 가끔씩 이룰 수 없는 꿈을 품었다가 되돌아올 수도 있다.
하지만 10중 8구 당신의 관계는 갈망하는 것을 완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LVL의 말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갈망에 반응하는 것이다. 다른 인간이 그 갈망을 채워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우리 중에 실제로 다른 사람에 의해 완전히 갈망이 충족된 적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동안 몰라도 영원히 충족되는 경우는 없다. 우리는 그보다 더 충족감을 주고 더 친밀한 뭔가를 원한다. 신을 원한다. 하지만 원하는 그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고통의 10년으로 이런 갈망으로 모든 사람이 대담히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무신론자거나 불가지론자라면 신을 원한다는 말이 거북하거나 짜증날지 모른다. 반면 독실한 신자라면 뻔한 얘기로 들릴 것이다. 우린 누구나 뭔가를 갈망하고 그 뭔가가 바로 신인 건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 아니면 이 두 경우의 중간 어디쯤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평생 달콤 씁쓸함의 부름을 들으며 30대의 헌신적인 기독교인이 된 C.S. 루이스가 마침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먹어야 하기 때문에 허기를 느끼고 물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낀다. 그러니 이 세상에 충족될 수 없는 슬픔을 가눌 수 없는 갈망을 품는다면 우리가 다른 세계, 즉 신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루이스는 문학사에서 가장 멋진 글귀로 꼽힐 만한 글을 통해 우리의 가장 보편적 방책이 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그 갈망을 아름다움이라고 부르며 그로써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그 방편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 책이나 음악들은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기 마련이다. 아름다움은 애초에 그런 책이나 음악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책이나 음악은 단지 아름다움의 전달 매개며 책이나 음악이 실제로 전해준 것은 갈망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 즉 아름다움, 우리 자신의 과거의 기억은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을 성장하기에 좋은 이미지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를 실제로 착각한다면 헛개비 우상으로 바뀌어 그 숭배자들에게 상심을 안기고 말 뿐이다. 그 자체로 실체가 없어서 발견한 적 없는 꽃의 향기,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의 메아리, 아직 가본 적 없는 나라의 소식과도 같기 때문이다. 나로선 무신론자들과 신자들이 이런 달콤 씁쓸함의 전통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갈망이든 책과 음악을 통한 갈망이든 서로 다르지 않다. 모든 갈망이 다 똑같이 신성하거나 다 똑같이 신성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므로 이런 구별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 모든 갈망은 그것으로 그만일 뿐이다. 생각해보자. 좋아하는 뮤지션의 콘서트장에 가서 그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몸의 전율을 느꼈다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연인을 만나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5살 배기 아이의 잠자리를 봐주며 아이에게 입을 맞출 때 딸아이가 당신을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이 모두는 같은 보석의 여러 면들이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오후 11시에 콘서트가 끝나면 북적이는 주차장에서 당신의 차를 찾아야 하고 어떤 관계도 완벽하지 못하므로 당신의 관계도 그럴 것이며 어느 날 딸아이가 11학년에서 낙제를 하기도 하고 당신이 밉다는 말로 투정을 부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다. 프란체스카의 이야기가 다른 식으로 끝날 수 없었던 이유도 이런 예상 가능성에 있다. 그녀는 사진작가와 함께 이후로 쭉 행복하게 살 수는 없었다. 그는 실질적 남자나 심지어 완벽한 남자를 상징하는 존재가 아니라 갈망 그 자체를 상징했기 때문이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자신의 에덴 동산을 얼핏 보게 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였다. 단지 결혼 생활이나 불륜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한순간 얼핏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의 덧없음과 그 경험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어떤 일보다 큰 의미를 갖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책은 읽기에 쉽진 않네요.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또 다음 챕터 읽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